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아직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엄과 독재 시도를 정당화시키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를 파면함으로써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청군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입니다. 또 자진 출석한 대통령을 구치소에 수감해서 오늘 두 번째 별물길에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헌법 전문에서 불이한간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5.16 군사 쿠데타를 불이한 것으로 규정해 헌법 정신에서 탄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권제민의 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것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위헌, 위법적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수호의 파수꾼 헌법재판관님, 2024년 12월 3일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였습니다. 국민들은 늘 그렇듯이 출근을 서두르고 있었고 그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은 명태균 핸드폰 행방 논란이었습니다. 세계 방산 매출 100대 기업에 우리 기업 4곳이 포함됐고 대한민국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관련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뉴스는 있었지만 휴전선 전방은 조용했고 어떤 국민들도 군사적 위협을 느끼지 않은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재판관님들도 보셨듯이 그날의 밤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수많은 국민들은 설마 가짜 뉴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던 계엄 선포는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긴급 담화문에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이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 같다.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이 궤변을 누가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누가 봐도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대한민국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고 대한민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의 국격은 실추되었고 경제의 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은 한 달 넘게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상계엄이라는 독재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후에도 피청구인은 망상에 근거한 자신의 경거망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막무가내로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뿌리채 부정하는 것입니다. 소추위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 탄핵 심판은 이런 사람을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자리로 다시 복귀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그 결론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너무도 자명합니다만 피청구인의 폭거로 빚어진 국가적 혼란 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하므로 신속한 심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헌법 수호 최고의 보루이신 헌법재판관님,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비상계엄을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온 국민들께서 국회 본청까지 쳐들어온 계엄군을 막아서고 장갑차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본청 출입을 도왔습니다. 이처럼 국민들께서 골든타임을 확보해 주신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한국 현대사를 치열하게 살아내신 우리 선조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합작품입니다. 이토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전 세계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피청구인의 독재 기도를 막아낼 수 있었고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을 왜 파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의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시 상황도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만큼 혼란도 없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계엄법 제2조 2항도 동시에 위반했습니다. 둘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 선포의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항,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형식과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없었고 현재로서는 국무회의 문서도 부존재해 보입니다. 이처럼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내용에 앞서 절차 면에서도 전혀 헌법과 계엄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셋째, 국회는 비상계엄이나 어떤 경우라도 침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하게 침탈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는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국회입니다. 이런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방해하려고 국회를 무장병력으로 봉쇄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 내란입니다. 넷째, 피청구인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1호 제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헌법 제77조 3항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이 조항 어디에도 국회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8조,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등을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다섯째,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위법하게 침탈한 것도, 사법부의 주요 인사를 체포 구금하려고 했던 것도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77조 제3항, 형법 제91조, 헌법 제114조를 명백히 위반했고,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서 규정한 사법권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삼권 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피청구인 윤석열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 영장마저 거부하였고, 극히 일부 지지자들에게 기대어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고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농성전 때문에 일촉즉발 무력 충돌 사태까지 염려될 지경이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사법체계를 불인정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수사기관에 저항하는 것을 보면 헌법 수호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어 피청구인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직하면 또다시 제2의 비상계엄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지금도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철진한 이론에 기대어 반성과 성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아직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엄과 독재 시도를 정당화시키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를 파면함으로써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피로써 지켜온 헌법을 총칼로 파괴하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을 헌법 수호의 이익이 여타의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할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미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여정에서 돌출된 헌법의 적, 민주주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청군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위법하게 탄핵 소추를 했고, 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서 헌법재판소의 첫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셨고, 또 자진 출석한 대통령을 구치소에 수감해서 오늘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을 대신해서 저희 대리인 3명이 탄핵 청구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 탄핵 사건, 이 탄핵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4가지 사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회에서 1차 부결된 탄핵 소추를 재차 의결한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2030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국회가 2시간 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다음 날 6시간 40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포령을 인해서 헌정 질서가 통제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12월 7일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195인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탄핵소추 가결에 필요한 200인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결 불성립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해서 본회의가 적법하게 개의되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적법하게 상정되었고 찬반 표결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가결 종족수에 미달된다고 해서 표결 절차가 없었다거나 표결이 불성립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200인 이상이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그걸 부결 선포를 하지 않고 표결 불성립이라고 선언했다고 해서 이미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표결한 사실 그리고 가결 종족수에 미달된 사실 그래서 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될 때까지 일주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계속 발의하고 계속 의결했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22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는데 그 탄핵 소추 사유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고 위헌이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그거는 1차 탄핵 소추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국회는 그 탄핵 소추안을 12월 14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204인이 찬성했다고 해서 가결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소추 안건이 정기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는데 임시국회를 열고 동일한 사유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 상정하고 가결시킨 것은 헌법이 대통령 탄핵의 요건을 엄중하게 규정한 취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헌법 65조는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의 탄핵심판으로 파면할 수 있게 하면서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선고될 때까지 그 공무원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대상자 중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고 가장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다른 탄핵 대상자들과 달리 탄핵의 요건과 절차를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라고 해서 탄핵 대상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의원보다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요건과 절차를 엄중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 65조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하고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 소추에 의하여 직무를 정지시킨 거나 탄핵 심판에 의해서 파면시키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대통령 탄핵의 엄중성을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결정에서 대통령 탄핵의 엄중성에 비추어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사유도 엄중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2024년 12월 7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에 정한 정족수에 미달돼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12월 10일 다시 발의해서 12월 14일 가결 선포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합니다. 엄중한 가결 정족수에 미달되면 그 탄핵소추는 부결로 확정되는 것이고, 가결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표결을 반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5분만 찬성했다고 해서 나머지 1인을 더 설득한 뒤에 일주일 뒤에 다시 평의해서 6인이 찬성으로 탄핵심판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1차 표결은 정기국회에서 했고 2차 표결은 임시국회에서 해서 회기를 달리하기 때문에 국회법이 정한 일사부재의 금지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결된 탄핵소추를 다시 재의결한 것은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고 그 위헌성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탄핵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면 탄핵소추 의결의 정족수도 무너집니다. 국회가 2024년 12월 14일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죄 숙이라 해서 국회의원 204인이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핵소추에 따른 탄핵심판 절차에서 탄핵소추인 대리인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204인이 이 사건 탄핵소추를 찬성한 주된 이유는 대통령이 내란죄 숙이라는 주장이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당시에 그 소추안에 대통령이 내란죄 숙이라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만 사유로 되어 있었다면 204인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평균한테 물어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심판 대상으로 남겨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 소추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제 다시 대통령 내란죄 수기라는 혐의를 빼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유만 탄핵 소추 사유로 삼아서 다시 표결해서 200인 이상 찬성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새로운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된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미 부적법화된 이 사건 탄핵 소추가 적법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소추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국가 원수와 행정수반의 지위를 가지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위할 책무를 집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 긴급명령권과 계엄 선포권 등 비상대권을 수여하고 재직 중 면책 특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비상대권은 국가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라는 헌법의 명령입니다. 대통령이 수행할 그것을 지킬 책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국내 국외의 공산주의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탈취하고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의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내 국외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붕괴될 위험성이 매우 큰 비상사태라고 판단했고 이를 해결할 통상적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도의 통치 행위,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인지 여부,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 국내 국외의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또 국가 비상사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완벽하게 해결해야 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마다 비상사태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국회의 승인이나 사법부의 심판을 거치게 한다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기 어렵게 됩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할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이 비상대권 행사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사전 통제를 인정하지 않고 사후 통제 수단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명령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회의 제적 과반수 의결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는데도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과반수 권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의 사유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지도 않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2시간 만에 비상계엄의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선동해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2월 7일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10일 다시 발의해서 12월 14일 가결시키고 이 사건 탄핵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수호와 국가 보위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의 비상대권을 허용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요건 심사를 배제한 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이 사건 대통령 탄핵소추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비상계엄은 12월 3일 밤 11시에 발령되었고 국회가 4일 01시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즉시 출동했던 병력 철수시키고 심야 국무회의를 열어서 다음 날 그날 새벽 5시 40분경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국가의 비상사태를 알리고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력도 경계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쳤고 무력 사용을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의해서 헌정 질서가 훼손된 바가 전혀 없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도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6시간 40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비상계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헌정 질서를 회복시키려는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당시에는 헌법 질서의 침해도 없었고 헌정 질서를 회복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활용해서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데 국회 제적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은 국가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았고 정권 탈취를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의 주권 행사인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200여 차례에 가까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서 선동했습니다. 수시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을 선동하고 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법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제의 요구로 부결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발의하고 의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헌법이 입법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의 요구권을 부여하고 제의 가결 요건을 엄중하게 규정해서 엄중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결 확정되게 한 것인데 그러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과반수 권력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임명권 행사를 방해했고 장관과 방통위원장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발하여
국가기관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켰습니다. 또 야당의 인사의 비리나 불법을 조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해서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와 감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검찰청의 활동 예산을 삭감해서 직무 수행을 못하게 했었고, 이 사건 탄핵 소추를 의결해서 대통령의 직무까지 정지시켰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는 헌법 질서나 국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탄핵 사유의 전부를 조사하지도 아니한 것이고, 내란죄 수괴 혐의를 선동해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한 다음에 탄핵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탄핵 심판 절차에서 내란죄 혐의를 지금 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에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국군 주요 지휘관들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을 내란죄 혐의로 구속해서 국방 기능과 치안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또 자기들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총리, 법무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탄핵 소추하고 자기들이 비리를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감사원장, 검사들까지도 탄핵 소추해서 직무 수행을 정지시켰습니다. 게다가 국회가 추천하여 헌법재판 3인이 퇴임하면서 헌법재판관이 6인에 불과해서 심판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후임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고 탄핵 소추된 고위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을 한없이 연장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탄핵 소추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남용해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고 파면시킨 다음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려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국회에게 대통령 탄핵 수축권을 부여한 헌법의 목적을 벗어나서 탄핵 수축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최우수단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과반수 권력의 방해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책무를 완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과 경호원들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피청구인이 스스로 수감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관이 나서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합니다. 헌법은 헌법재판관에게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무와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헌법이 헌법재판관에게 부여한 헌법 수호의 사명을 이 사건 진실을 밝히는 횃불로 삼아서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민주선거를 왜곡시킨 사실, 국회 과반수 권력이 입법권을 남용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독재하려고 한 사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예산 심의권을 남용해서 대통령과 검찰의 직무 수행, 국방 기능의 정비, 국가 경제의 발전 등을 방해한 사실, 대통령이 이러한 사태를 종합해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어서 부득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사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탄핵 소추권을 남용해서 헌법 질서 수호를 방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사실,
등을 정확히 조사하시고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반수 세력의 권력 남용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심판을 기대하며 열망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